들어보셨습니까? 한 여인을 내쫓은 대가가 집안 전체를 삼켜버린 이야기를 조선의 어느 방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없어야 이 집이 산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부터 그 집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져갔지? 어디서 감히 그 눈으로 올려다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머님. 모른다고? 이 집에서 내 손 안 거치는 게 어디 있다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사기 찻잔이 마루 위로 떨어졌다. 파편이 툇마루 아래로 흩어졌다. 그 소리에 부엌 안에 있던 하인 두어 명이 몸을 움츠렸고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던 머슴 하나는 도끼질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다. 옥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꺾이지 않는 눈이었다.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맑고 고요했다. 그것이 문제였다. 최 씨 부인의 눈에는 그 눈빛이 무릎을 꿇은 것보다 훨씬 더 무례하게 보였다. 진정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눈은 저렇지 않다. 저 눈은 지금 굴복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최 씨 부인의 손이 떨렸다. 경상도 어느 고을 청송 최 씨 가문의 담장 안에는 언제나 철저한 위계가 있었다. 집 앞 모든 것은 최 씨 부인의 말 한마디로 움직였고 그 말이 곧 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 앞마당에 들어설 때면 저절로 허리를 굽혔고 하인들은 부인의 그림자만 봐도 손을 모았다. 이 집의 하늘은 최 씨 부인이었다. 그런 집안에 옥내가 들어온 것은 3년 전의 일이었다.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다. 가마에서 내린 새색시의 처신사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다. 절도 바르게 했고 목소리도 낮았고 예의도 갖추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느꼈다. 저 아이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허리는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옥내는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났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깃고 제철 채소를 다듬고 밥을 안쳤다. 손은 거칠어졌고 무릎은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불평의 기색이 보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트집에도 하인들의 눈치에도 밥상 앞에 긴 침묵에도 그녀는 늘 같은 얼굴이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얼굴. 그것이 최 씨 부인의 심사를 긁었다. 마을 아낙네들이 장에서 수군거렸다. 봉준네 며느리 손맛이 보통이 아니라고, 어쩌면 그렇게 살림을 알뜰하게 하냐고, 최 씨 부인이 며느리 복을 단단히 받았다고. 그 말이 최 씨 부인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어딘가에서 뜨겁고 불쾌한 것이 치밀어 올랐다. 질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두려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감정이었다. 아들 봉준이 점점 아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저녁마다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봉준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옥내를 슬쩍 살피는 눈길.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최 씨 부인의 눈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왔다.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를 더 아낀다는 느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을 제사를 열흘 앞둔 그날 아침, 밤한 대박이 사라진 것이었다. 곳간을 관리하는 하인 막돌이가 허둥지둥 뛰어와 고했을 때 최 씨 부인의 입가에는 아주 잠깐 눈치채기 어려운 무언가가 스쳤다. 분노였을 수도 있고 안도였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기회였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옥내를 불렀다.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린 며느리를 내려다보면서 최 씨 부인은 3년간 쌓아온 것들을
이 한순간에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 한대박은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저 눈빛이었다. 꺾이지 않는 저 눈빛이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말은 예상보다 쉽게 나왔다. 도둑을 내 며느리라 부를 수는 없다. 오늘 당장 짐을 싸거라. 봉주는 기둥 옆에 서 있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자란 사람이었다. 그 그늘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냥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옥내는 천천히 일어났다. 흙이 묻은 무릎을 툭툭 털고 조용히 안채로 들어갔다. 하인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반 식경도 되지 않아 보따리 하나를 안고 나왔다. 짐이 많지 않았다. 3년을 살았지만 이 집에서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대문 앞에서 그녀는 한 번 멈추었다. 담장을 따라 심어진 감나무 한 그루가 가을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옥내는 그 나무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눈물은 없었다. 단 한 방울도.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최 씨 부인의 표정에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개운함이 없었다.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았다. 그 이유를 그녀는 그날 알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될 것이었다. 옥내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그것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내보낸 그날 저녁 그녀는 오히려 등이 서늘하도록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3년간 자신의 권위를 조용히 잠식해오던 무언가가 마침내 사라진 것 같았다. 이제 이 집은 다시 자신만의 것이 될 터였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새벽 첫 닭이 울었는데도 아궁이에서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 부엌 하인분이가 부스스한 눈으로 불을 지피려 했지만 불씨가 잡히질 않았다. 아침밥이 늦어졌다. 봉준이 허기진 얼굴로 밥상 앞에 앉았다가 그냥 일어났다. 아무도 그 이유를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를 살피던 손이 사라진 것이었다. 최 씨 부인은 분이를 닥달했다. 분이는 억울한 얼굴로 더 일찍 일어났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분이에게 그것은 일이었지만 옥내에게 그것은 자존심이었다. 그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밥상 위에서, 제사상 위에서, 손님 접대 상 위에서 매번 드러났다. 곳간 열쇠는 누가 쥐어야 하는가? 장독은 언제 열고 언제 닫는가? 절기마다 담그는 김장은 어느 시점에 어느 재료를 얼마나 써야 하는가? 제사 음식의 순서와 양은 손님이 왔을 때 어느 방에 드리고 어떤 차를 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옥내의 머릿속에만 들어 있었다. 3년 동안 그녀가 집안의 모든 것을 꿰고 있었고 최 씨 부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위에 앉아 권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나씩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가을 제사는 엉망이었다. 제물의 순서가 틀렸고 탕국에서 잡내가 났으며 제삿날 새벽에 피워야 할 향은 누가 챙겼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마을 어른 두어 명이 제사를 마치고 나서며 눈썹을 찌푸렸다. 최 씨 부인은 모든 것을 하인들 탓으로 돌렸다. 손을 보탤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며느리 하나 없는 것 치고는 잘 꾸렸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아들 봉주는 말이 더 없어졌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사람처럼 먹었고 앉아 있어도 어디에도 없는 사람 같았다.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그것은 지는 것이었다. 봉준이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린 뒤 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최 씨 부인은 그것을 보았다. 혹시 무슨 말을 하려는가 싶어 기다렸다. 그러나 봉준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다. 그 즈음 마을에서 이야기가 들려왔다. 장터에 낯선 여자가 나타나서 바느질 삭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어느 양반가 며느리였는데 쫓겨났다는 말도 있다고. 최 씨 부인은 그 이야기를 전해준 이웃 안악의 눈빛을 보았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척하는 그 눈빛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그것은 동정이었다. 그리고 그 동정은 옥내를 향한 것이었다. 최 씨 부인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찻잔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차는 식어가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분노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자신도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무언가인지. 저 아이는 언젠가 이 집을 제 손에 넣으려 할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먼저 내쳤다. 그런데 막상 내치고 보니 빼앗긴 것은 자신 쪽이었다. 살림이, 질서가, 아들의 눈빛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내가 이 집의 하늘이다. 며느리 하나 없어도 이 집은 굴러간다. 굴러가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주 여러 번, 아주 간절하게.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린 날 아침, 곡간을 정리하던 막돌이가 굳은 얼굴로 최 씨 부인 앞에 섰다. 가을 수확분 곡식의 절반이 벌레를 먹었다는 것이었다. 해마다 이 시기면 옥내가 미리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통풍을 조절했는데 올해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손쓸 틈도 없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었다. 최 씨 부인은 막돌이를 호되게 꾸짖었다. 막돌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안채 쪽에서도 이상한 일이 이어졌다. 봉준이 밤마다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웃 선비집을 다녀온다고 했고 그 다음엔 서당에 드나든다고 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을 믿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 걸리는 것이 있었다. 봉준의 옷에서 풍기는 냄새가 책 냄새가 아니었다. 술 냄새였다. 그것을 안 것은 하인 막돌이의 아내 점순이었다. 점순이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기지 않고 최 씨 부인에게 고했다. 바깥 사랑채 쪽 양반들이 모이는 자리에 서방님이 자주 드나드신다고, 방탕한 자리에 드나드시는 것 같다고. 최 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들을 불러 물었다. 봉주는 처음에 부인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앞에서 거짓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알았다. 결국 그는 짧게 인정했다. 몇 번 간 것뿐이라고 했다. 큰 돈도 아니라고. 큰 돈이 아니라고.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봉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아내가 떠난 뒤 그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것을 스스로도 알았다. 그러나 멈추는 방법을 몰랐다. 아침마다 빈 부엌 앞에서 허한 기분이 들었고 밤마다 텅 빈 안채 쪽이 이유 없이 무거웠다. 술자리가 그 공백을 채워주는 것 같았다. 잠깐이지만 최 씨 부인은 봉준을 돌려보내고 혼자 앉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뜰의 감나무는 잎이 다져서 앙상했다. 그 가지에 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조용히 따져보았다. 며느리가 없어진 뒤로 달라진 것들을. 아궁이가 늦게 피워지는 것, 제사가 흐트러진 것, 곡간의 곡식이 버려진 것, 그리고 이제 아들이 술판으로 빠져드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선택에서 이어진 것인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그 생각을 재빨리 눌렀다. 인정할 수 없었다. 며느리 하나 내보낸 것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더 강하게 버텼다. 하인들을 더 닥달했고 살림을 더 짜임새 있게 조이려 했다. 봉준에게도 더 엄하게 굴었다. 그것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람을 닥달하면 집이 서는 것이 아니었다. 집은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서는 것이었다. 그 마음이 이 집을 떠난 지는 이미 오래였다. 그의 겨울은 유독 길었다. 눈이 자주 왔고 바람이 샜다. 마당 한쪽에 쌓인 눈이 녹지 않은 채로 다음 눈이 위에 쌓였다. 집안이 조용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말이 없었다. 웃음이 없었다. 온기가 없었다. 최 씨 부인은 밤마다 혼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끝내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옥내가 처음 고을 장터 어귀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보따리 하나를 안고 낡은 방 한 칸을 얻어 들어간 것이 겨울 초입이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밤이면 방바닥이 시렸다. 밥을 굽는 날이 있었다. 그러나 옥내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냥 지금의 형편이라고 생각했다. 가진 것이 있었다. 손과 머리였다.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바느질이 먼저였다. 처음엔 장터 입구에서 삭바느질 패를 내걸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두원잎을 받는 날도 있었고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손가는 솜씨는 숨겨지지 않았다. 첫 손님이 맡긴 아이돌 저고리를 받아본 날 그 여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렇게 물었다. 이거 내가 직접 했어? 옥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아이 것도 맡겨도 되겠어? 그것이 시작이었다. 입소문은 물과 같아서 막으려 해도 새어나갔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장터 안쪽 포목가게 안악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고을 이방댁 마님이 겨울 버섯 10켤레를 부탁했다. 옥내는 밤을 새워 일했다. 손가락이 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봄이 되자 떡을 팔기 시작했다. 시댁에서 절기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익힌 손맛이었다. 절편, 인절미, 약식. 장터에 차린 자리는 작은 광줄이 하나였지만 그 앞에 줄이 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맛을 본 사람들이 다음 장날을 기다렸다. 어느 날은 준비한 것이 해 뜨기 전에 다 팔렸다. 옥내는 빈 광주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웃었다. 시댁을 나온 뒤 처음 짓는 웃음이었다. 그 웃음이 어색했다. 웃음이 낯설었다. 오래 잊고 지낸 것이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이 달랐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도 눈치를 볼 사람이 없었다. 밥상 앞에서 침묵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 누가 뒤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이 처음엔 어색했다. 그 다음엔 이상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편안해졌다. 장터 사람들은 옥내를 좋아하게 되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들을 때는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다.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 앞에서 시댁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그 과묵함이 오히려 신뢰를 얻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고을 안의 이야기들이 그녀의 귀에 흘러들어왔다. 어느 집 논이 팔렸다느니, 어느 댁 사랑방에 요즘 낯선 사람들이 드나든다느니, 그리고 어느 날 장터 국밥집 안악이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흘렸다. 봉준이네, 요즘 곳간이 비어간다던데. 그 도련님이 나쁜 자리에 손을 댔다는 말도 있고,
옥내는 국밥 그릇을 내려놓지 않았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놀람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냥 무거운 것이었다. 저 집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봄이 깊어질 무렵 옥내는 장터 안쪽에 조그만 자리를 하나 얻었다. 포목가게와 국밥집 사이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녀만의 것이었다. 바느질과 음식을 함께 팔았다. 낮에는 광주리를 펼쳤고 날이 저물면 들고 온 천에 바늘을 꽂았다. 하루가 짧았다. 몸이 고달팠지만 그것은 예전의 고달픔과 달랐다. 끝이 보이는 고달픔이었다. 어느 저녁 가게를 정리하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고을 어기 너머로 작은 지붕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한 곳, 야트막한 담장 안에 낡아가는 기와집 하나가 보였다. 봉준네 집이었다. 해질녘 빛이 담장에 닿았지만 그 집에서는 연기가 늦게야 올라왔다. 아궁이가 늦게 피워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옥내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가게 문을 닫았다. 그 무렵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의 수치심도 아니었고 장터에서 처음 자리를 잡던 날의 서러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확인이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3년 동안 그 집에서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다. 새벽의 아궁이, 절기마다의 제사 준비, 손님이 왔을 때의 상차림, 곡간, 관리, 봉준의 끼니, 하인들의 시간 배분. 그것들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집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 집의 뼈대였고 살이었고 숨이었다. 내가 그 집의 기둥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옥내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장터길가 돌 위에 잠시 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는가? 처음에는 그랬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밤한대박 때문에 쫓겨났다는 억울함. 그러나 지금은 그 억울함보다 더 크고 다른 감정이 그 자리에 있었다. 자신이 그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그 집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아니,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알았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쫓겨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옥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장터 사람들이 먼저 느꼈다. 무언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예전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예 땅에 뿌리가 박힌 것 같았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더 편안해졌고 흥정을 할 때 예전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마을 안악들이 죗값 깎으려 실랑이를 벌여도 옥내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것은 이 값입니다.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묘하게 사람들을 설득했다. 여름이 끝날 즈음 옥내는 조그만 포목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장터 안쪽 사람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한 자리가 나왔다. 보증금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지난 계절 동안 모은 돈을 더하면 닿을 수 있었다. 닿을까 말까 한 금액이었지만 옥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결정을 내리던 날 밤 그녀는 작은 방 안에서 혼자 촛불을 켜고 앉아 오래 생각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이 확신은 시댁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쫓겨난 뒤에 혼자 살아낸 날들 속에서 조금씩 쌓인 것이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옥내는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쌌다. 그것이 꺼지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도 작은 불꽃은 제자리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작년 이맘때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쫓았다. 그리고 꼭 1년이 지난 그 가을에 집안의 첫 번째 논이 팔렸다. 막돌이가 문서를 들고 왔을 때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뻗어 문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훑어보고 그것을 반듯하게 접어 품 안에 넣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막돌이는 그날 이후 한동안 부인 방 앞을 서성이지 못했다. 부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가 꺼진 눈이었다. 봉준이 진 빚은 처음엔 작았다. 방탕한 자리에서 잃은 돈이었고 이방댁 마당쇠한테 빌린 것이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음번엔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자리란 것이 언제나 그런 믿음을 심어주었다. 질수록 한 번만 더 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봉주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얼마를 잃었는지조차 정확히 셈하지 못하게 되었다. 외상이 쌓였다. 이방댁 마당쇠에서 시작된 빚이 고을 안 돈놀이꾼에게로 옮겨갔다. 돈놀이꾼의 이자는 달마다 불어났다. 봉준이 그것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은 것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뒤였다. 최 씨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봉준의 얼굴은 반년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졌고 눈빛이 초점을 잃었으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것이 자신의 아들인가 싶을 만큼 낯선 얼굴이었다. 얼마냐? 최 씨 부인이 물었다. 봉준이 말한 금액을 듣는 순간 최 씨 부인은 등줄기에서 찬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논 두 마지기로도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다. 집안의 살림이 거꾸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장롱 안에 고이 접어두었던 비단이 나갔다. 사랑채 벽에 걸려있던 선친의 글씨가 나갔다. 그 다음은 사랑채 서쪽 논이었고 그 다음은 장독대 옆 밭이었다. 하인 점순이가 어느 날 아침 짐을 싸들고 나갔다.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를 하고 갔다. 막돌이는 사흘 뒤에 떠났다.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집안이 텅 비어가기 시작했다. 마당에는 아무도 쓸지 않아서 낙엽이 쌓였다. 처마 끝에서 물이 새는 것을 아무도 고치지 않아서 비가 올 때마다 안채 쪽 마루한 귀퉁이가 젖었다. 장독대의 독 몇 개가 뚜껑도 열린 채 방치되었다. 최 씨 부인은 그것들을 보면서도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아팠고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아팠다. 그리고 겨울 초입 가장 참혹한 날이 왔다. 낮인데도 해가 안 드는 날이었다. 구름이 두텁게 깔린 오후였다. 대문 밖에서 거친 목소리들이 들렸다. 최 씨 부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마당 안으로 낯선 사내 셋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 뒤로 봉준이 한 사내에게 팔을 붙잡힌 채 끌려 들어왔다. 이댁노는 이미 문서로 넘어갔고 집 안가제도 이제 우리 것이요. 사내 하나가 최 씨 부인 앞에 서서 문서를 내밀었다. 목소리에 예의가 없었다. 양반집 마당에 서서 사대부 부인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최 씨 부인은 알았다. 이제 이 집에는 그런 예의를 차려야 할 권위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봉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내들이 안채 안으로 들어갔다. 장롱을 열어보고 남은 살림을 확인하고 창고를 뒤졌다. 최 씨 부인은 마당 한복판에 서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가재도구가 하나씩 마당 밖으로 나갔다.
마을 사람 몇이 대문 밖에서 구경을 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을 귀에 가져다 댈 수가 없었다. 그것은 더 처참해 보일 것 같았다. 사내들이 떠난 뒤 마당은 황량했다. 봉준이 돛돌 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나 어깨가 떨렸다. 최 씨 부인은 봉준의 그 모습을 보며 빈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팔리고 나간 것들의 자리만 남아 있었다. 그 자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앉았다. 무릎이 시렸다. 방이 차가웠다. 아궁이가 오래 꺼져 있었다. 그 차가운 바닥 위에 앉아서 최 씨 부인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다. 닦지 않았다. 닦을 기력도 없었고 닦아야 할 이유도 몰랐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 집에는 이제 자신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텅 빈 방 안에서 그녀는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한 가지를 떠올렸다. 옥내의 뒷모습이었다. 보따리를 안고 대문을 나서던 그 뒷모습.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던 걸음. 그 걸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를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알았다. 내가 무엇을 내친 것인가. 이듬해 봄이었다. 매화가 피기 시작하는 시절 고을 장터에서 옥내의 포목가게는 제법 이름이 나 있었다. 절기 때마다 줄이 섰고 인근 고을에서도 찾아오는 이가 생겼다. 혼자 시작한 자리가 이제는 배짜는 아낙 둘을 품삯으로 들여 함께 일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날도 옥내는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을 맞이하는 중에 장터 입구 쪽에서 아는 얼굴이 들어왔다. 이웃 고을 약재상 아낙이었다. 그 여인이 옥내 앞에 서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봉준 서방님이 알아누우셨다는 말 들었어? 옥내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 그 댁이 많이 기울었잖아. 이제 최 씨 부인이 혼자 계신다는데 하인도 다 나갔고 봉준 씨는 지난달부터 자리 보전을 하신다던데. 옥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천조각을 반듯하게 접어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많이 아프답니까?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옥내는 가게를 일찍 닫았다. 함께 일하는 아낙에게 내일 혼자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오래 앉아 있었다. 가야 하는가? 그 물음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억울하게 쫓겨난 집이었다. 밤 한대박 도둑으로 몰아세워 내보낸 집이었다. 자신이 3년을 그 집의 뼈대로 살았는데도 한마디 고마움도 없었던 집이었다.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봉준이 아팠다. 그것은 이유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 옥내는 그 물음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자기를 펼쳐 미음을 끓일 쌀을 쌌다. 가게에서 구한 좋은 약재 몇 가지도 함께 쌌다. 생각이 앞서면 발이 묶인다는 것을 그녀는 살면서 배웠다.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 옥내는 봉준네 집 대문 앞에 섰다. 1년 반만이었다. 대문은 예전 것과 같았지만 달랐다. 칠이 벗겨져 있었고 문 안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당 안쪽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옥내는 조용히 문을 밀었다.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낙엽이 쓸리지 않은 채 구석에 몰려 있었고 처마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다. 장독대 위에는 뚜껑이 열린 독이 그대로였다. 그리고 안채 쪽 툇마루에 최 씨 부인이 등을 보이며 앉아 있었다. 예전에 최 씨 부인이 아니었다. 등이 굽어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입고 있는 치마는 빛이 바랬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아서 옥내는 잠깐 발을 멈추었다. 어머님,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최 씨 부인의 어깨가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다가 멈추었다. 끝까지 돌리지 못했다. 돌아볼 수가 없었다. 돌아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고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옥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자기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부엌 안은 어두웠다. 아궁이가 오래 식어 있었다. 재가 쌓인 채로 방치된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옥내는 부싯돌을 찾았다. 부뚜막 한쪽에 먼지 쌓인 채로 있었다.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잡았다. 마른 솔잎 한 줌을 구해 불길이 살아나게 했다. 아궁이에서 처음 연기가 피어올랐다. 부엌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옥내는 쌀을 씻어 솥에 앉혔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오래간만에 그 집 부엌에 울렸다. 작고 조용한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집 안 전체를 채우는 것 같았다. 툇마루에 앉아있던 최 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었다. 부엌에서 올라오는 연기 냄새를 맡았다. 밥 냄새가 났다. 오래 맡지 못했던 냄새였다. 그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흘렀다. 닦지 않았다. 닦을 수가 없었다. 봉준이 안방에서 기침 소리를 냈다. 옥내는 끓이던 미음의 불을 줄이고 봉준의 방문 앞에 섰다. 잠깐 문 앞에서 멈추었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봉준이 이불을 덮은 채로 누워 있다가 눈을 떴다. 천장을 보던 눈이 문 쪽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봉준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다. 옥내는 그것을 보았다. 그러나 모른 척했다.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가 보자기에서 약재를 꺼내 반상 위에 올려놓았다. 미움이 곧 될 겁니다. 그것뿐이었다. 옥내가 그 집에 머문 것은 사흘이었다. 사흘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밥을 안 쳤고 봉준의 약을 다렸으며 막힌 처마를 고칠 사람을 불러 연결해 주었다. 장독대에 뚜껑을 덮고 마당에 낙엽을 쓸었다. 말이 없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냥 했다. 최 씨 부인은 그 사흘 동안 옥내를 직접 마주보지 못했다. 첫날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둘째 날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셋째 날 아침 옥내가 차린 밥상이 방문 앞에 놓였을 때 최 씨 부인은 문을 열고 그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미음과 나물 2가지 그리고 간장 종지 하나. 많지 않았지만 반듯하게 차려진 밥상이었다. 그녀는 밥상을 들어 방 안으로 가져갔다. 한 숟갈을 떴다. 씹었다. 삼켰다. 그 한 숟갈이 무엇인지를 최 씨 부인은 말로 할 수 없었다. 밥맛이었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고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드디어 풀리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다. 최 씨 부인은 2번째 숟갈을 뜨다가 밥상 위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가 났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다. 오래된 울음이었다. 쫓겨나던 날의 며느리 뒷모습을 보면서도 참은 울음이고 아들이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던 날 참은 울음이고 빈 방에 혼자 앉아서도 참은 울음이었다. 그것이 밥상 하나 앞에서 터진 것이었다.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은 옥내는 손을 멈추었다.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솥에서 밥이 뜸을 들이는 소리가 났다. 마당에서 봄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소리가 났다. 최 씨 부인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옥내는 그 소리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손을 움직였다. 그것이 옥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다. 모른 척 해주는 것.
쏟아낼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되 들여다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집을 떠나 혼자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었다. 사흘째 저녁, 옥내는 떠날 준비를 했다. 보자기를 싸면서 부엌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궁이에는 불이 살아 있었다. 솥 안에는 내일 아침 먹을 밥이 남아 있었다. 물독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다.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다.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최 씨 부인이었다. 방에서 나와 툇마루 끝에 서 있었다. 손을 앞에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다. 그 자세가 어색해 보였다. 평생 고개를 숙이며 살지 않은 사람의 자세였다. 옥내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며느리라고도 하지 않았고 다른 어떤 말도 아니었다. 그냥 이름이었다. 옥내는 멈추었다. 돌아보았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더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입술이 움직였다가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1년 반이었고 어쩌면 평생이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가 마당을 내리눌렀다. 옥내는 오래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최 씨 부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사람이 예전의 그 사람보다 더 진짜인 것 같았다. 권위를 다 내려놓은 자리에 남은 사람. 그것이 진짜 사람이었다. 옥내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옥내는 돌아서서 대문을 나섰다. 봄볕이 길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장터 쪽에서 사람들 소리가 멀리 들렸다. 자신의 가게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자리가 자신의 힘으로 세운 삶이 거기 있었다. 옥내는 걸었다. 등이 곧았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돌아보지 않았다. 예전에 이 대문을 나설 때도 돌아보지 않았고 지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달랐다. 예전의 뒷모습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의 뒷모습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그의 여름 봉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씨 부인이 직접 장터에 나가 약재를 사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길이 따가웠다. 그 집 부인이 손수장을 본다는 것이 고을 안에서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개의치 않았다. 개의칠 권위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다른 것이 생겼다. 장터에서 옥내와 마주치는 날이 가끔 있었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치고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길을 갔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짧은 교환 안에는 긴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 며느리가 돌아와서 그 집이 다시 선 것이 아니라고. 며느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집도 비로소 다시 설 수 있었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인 것은 패배가 아니었다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살면서 한 일 중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었다고. 사람을 내치면 집이 산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집입니다. 사람이 옹기입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권위는 누르는 것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위는 곁에 있어준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빈자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리에서 혼자 일어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소중한 사람을 내치고 나서야 그 사람의 값을 알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 한켠에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성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